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2016년 1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핵심 주제로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의 직전에 와 있다.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이전에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받았었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하루아침에 시대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이 말을 꺼낼 수 있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이미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경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중국, 베트남 같은 저임금 국가들과의 가격 경쟁에서도 밀리기 시작했죠. 이 위기감이 독일을 움직였습니다. 2011년 인더스트리 4.0을 발의하고 메르켈 정부 주도 아래 SAP, 지멘스, 보쉬 같은 대기업과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는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스마트 공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핵심은 사물 인터넷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가상 물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덕분에 처음부터 소비자 맞춤 생산이 가능해졌고 제품을 파는 것에서 나아가 유지, 보수, 소모품 등으로 수익을 내는 서비타이제이션도 확산됐습니다. 한때 인건비를 찾아 중국과 동남아로 떠났던 제조업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현상도 이때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적응 순위에서 조사 대상 139개국 중 한국은 25위를 기록할 정도로 뒤처져 있었기에 세계적인 산업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로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나라치고는 초라한 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변곡점에서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등장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꺾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충격을 받은 건 단순히 인공지능이 바둑을 잘 둔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안심하고 싶었던 그 감각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의 소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22년 11월, 오픈 AI가 GPT 3.5 기반의 대화형 AI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출시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넷플릭스가 같은 숫자에 도달하는데 3년 반이 걸렸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그냥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류가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쯤 특이점, 즉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이 올 거라고 예측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국을 방문한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대표는 이르면 2030년에 인간의 모든 인지 능력을 구사하는 범용 인공지능, AGI가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려 20년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최근 공개된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AI 모델 엔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의 경우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의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취약점을 찾는 능력은 취약점을 뚫는 능력과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미토스가 발견한 취약점이 실제 해킹에 악용될 경우 국가 안보나 금융 시스템, 사회 기반 시설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발전은 단순히 인류 문명에 대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나이브한 아젠다를 넘어 뛰어난 인공지능을 가진 국가와 기업이 가질 파괴적인 힘에 대하여 심각성을 가지고 국가 정책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중국, 러시아는 이미 AI를 군사전략과 사이버전의 핵심 자산으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히 인간에게 더 이상의 편리한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뛰어난 AI를 가진 국가와 기업이 금융 시스템을 흔들고 국가 기반 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AI 패권은 곧 세계 패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반도체와 AI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경쟁의 핵심은 누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칩으로 더 강력한 모델을 훈련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HBM 기술이 엔비디아의 GPU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처럼 제조 강점을 AI 인프라와 연결하는 국가 단위의 그림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인재가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AI 연구자들은 연봉과 연구 환경을 이유로 미국 빅테크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성공시킨 건 정부 혼자가 아니라 산학연이 한 방향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연구자가 한국에서도 세계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셋째, 규제와 육성의 균형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AI법을 통해 고위험 AI에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반대로 자국 기업의 혁신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두 방향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는 형국입니다. 규제가 없으면 위험하고 규제가 과하면 혁신이 죽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명확한 철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시행됐지만 고영향 AI의 범위가 모호하고 부처 간 규제가 충돌하면서 기업들은 자신이 규제 대상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EU처럼 강력하지도 미국처럼 자유롭지도 않은 그 사이에서 기준이 불분명한 채로 책임만 부과하는 구조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AI 동맹 외교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AI 기술 협력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내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망을 구축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2011년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시작하며 독일이 홀로 앞서 나갈 때 세계는 아직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지금 AI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은 2011년의 독일의 위기 상황과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분명히 와 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아직 선택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긴박함으로 그 당시에 독일처럼 산학연이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역량이 합쳐지길 기대해 봅니다.